수원의 작은 어린이집에서 6년간 아이들을 돌봐온 보육교사 유미에게는 늘 신경 쓰이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5살 은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말수가 적고 항상 구석에서 혼자 그림만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하가 떨어뜨린 스케치북에서 유미가 본 것은 5살 아이가 그렸다고는 믿기 어려운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피 묻은 칼을 든 남자와 바닥에 쓰러진 여자, 그리고 새까맣게 칠해진 눈으로 울고 있는 어린 소녀. 그날 오후 은하의 아버지가 딸을 데리러 왔을 때 아이가 속삭인 말이 유미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엄마는 피를 싫어해요. 완벽해 보이는 아버지와 공허한 눈빛의 아이. 무언가 끔찍한 일이 그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에 유미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였고 한 아이의 생명이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연 유미는 은하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집 안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결코 잊지 못할 감동과 전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수원시의 작은 어린이집에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색색깔의 벽면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는 가운데 32세의 보육교사 유미는 조용히 장난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한 아이만큼은 특별히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구석진 놀이매트 위에 항상 혼자 앉아있는 5살 은하.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에도 그 아이는 늘 똑같은 자리에서 낡은 분홍색 스케치북에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말수가 적어서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도 많았고 그 작은 얼굴에는 늘 공허한 표정이 떠다녔습니다. 마치 영혼이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유미는 은하의 아버지 재현 씨를 볼 때마다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의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는 그는 겉보기에는 모범적인 아버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데리러 올 때마다 은하는 왜 그렇게 움츠러들까요? 왜 아버지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 작은 어깨가 경직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창밖으로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현 씨가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은하를 데리러 왔을 때 아이는 서둘러 일어나다가 손에 들고 있던 분홍색 스케치북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페이지들이 펼쳐지며 흩어지는 순간 유미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책을 주워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 중 하나가 유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의 서툰 손으로 그려진 그림이었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피 묻은 칼을 들고 바닥에 쓰러진 여자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뒤편에는 눈이 새까맣게 칠해진 작은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크레용으로 칠해진 빨간색이 종이 위에서 마치 진짜 피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유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재현 씨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고 스케치북을 닫았습니다. 은하야, 책 떨어뜨렸네. 유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스케치북을 건네주었습니다. 은하는 아무 말 없이 책을 받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말이 유미의 귀에 들렸습니다. 엄마는 피를 싫어해요. 재현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유미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선생님. 은하가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유미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은하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내일 또 봐요. 부녀가 사라진 후 유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교실은 고요했고 늦은 오후의 햇살만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미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은하의 그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자세하게,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유미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원룸 아파트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넌사인의 불빛들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공허한 눈빛, 아버지를 볼 때마다 스며드는 두려움, 그리고 엄마는 피를 싫어해요라고 했던 그 말. 은하의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요? 재현 씨는 한 번도 아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처럼 아이 엄마가 늦는다거나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여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유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그녀는 은하를 집까지 따라가 볼 것입니다. 아이가 정말로 안전한지,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녀는 그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어른들이 침묵할 때 아이들의 그림이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하의 그림은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새벽이 밝아오면서 유미는 창문에 기대어 서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그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오후 5시 30분. 재현 씨가 보통 6시경에 은하를 데리러 오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어제 밤 내린 결심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은하의 그림이 보여준 끔찍한 장면들, 그리고 엄마는 피를 싫어해요라는 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어린이집 뒤편 골목에 자신의 낡은 현대 엑센트를 주차시켜 놓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문을 완벽하게 볼 수 있었고 동시에 들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히터를 틀면서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들킨다면? 만약 재현 씨가 알아챈다면? 하지만 은하의 공허한 눈빛을 떠올리자 그런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오후 6시 5분 검은색 기아 K5가 어린이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재현 씨의 차였습니다. 유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재현 씨가 차에서 내려와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몇 분 후 은하의 작은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 아이는 여전히 그 낡은 분홍색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유미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수원시의 복잡한 도로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들킬 위험이 있었고 너무 멀면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녁 시간대라 차량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섞여들 수 있었습니다. 재현 씨의 차는 영통구의 번화가를 지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유미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재현 씨는 항상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다녔고 은하도 깔끔한 옷을 입고 있어서 그녀는 당연히 중산층 아파트 단지나 깔끔한 주택가에 살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계속해서 낡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곳, 20년도 넘어 보이는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동네였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 있어서 해가 지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재현 씨의 차가 한 낡은 4층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물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1층 상가는 대부분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재현 씨가 은하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유미는 길 건너편 골목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유미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층에는 오래전에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는 구멍가게와 부동산 중개소가 있었고 2층부터는 주거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건물 전체가 을씨년스러웠고 다른 세대에서도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 건물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2층 한쪽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유미는 조심스럽게 건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은하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니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유미는 주위를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날까봐 최대한 조용히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2층에 도착해서 불이 켜진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커튼이 없어서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유미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가구라고는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 하나와 낡은 이불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바닥은 오래된 장판이 울퉁불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가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은하는 방 한가운데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는데 상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공중을 향해 말하고 있었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유령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아빠가 화났어요. 은하의 작은 목소리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제 그림을 봤는데 아빠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유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하는 없는 엄마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다시 올 거예요? 저 혼자서는 무서워요. 은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밤에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빨간 물이 나와요. 유미는 숨을 멈췄습니다. 빨간 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은하가 갑자기 일어나서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떨어진 빨간 크레용을 주워 들고 벽에 직접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지가 뜯어진 부분의 흰 벽면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목을 길게 빼고 은하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가 그림을 완성해 가면서 점점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욕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욕조 밖으로 늘어져 있었고 물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욕조 옆에는 서 있는 남자의 모습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은하는 무언가 끔찍한 일을 목격했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5살 아이가. 은하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공중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나요? 아빠가 엄마를 아프게 한 게 제 잘못인가요? 아이의 목소리에서 깊은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저는 뭘 해야 해요? 유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은하의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 씨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유미는 재빨리 비상계단으로 달려가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었지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안전한 거리까지 도망친 후 유미는 차 안에서 한동안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방금 본 것들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은하가 그린 욕조 그림, 없는 엄마와의 대화, 그리고 그 열악한 생활 환경. 유미는 핸드폰을 꺼내서 방금 본 건물의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은하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은하의 엄마는 정말 어디에 있을까요? 그 욕조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재현 씨는 정말 누구일까요? 다음 날 아침, 유미는 은하를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그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놓치지 않고 기록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단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은하가 어린이집에 와서 한 첫 번째 일은 유미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이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은 꽃밭에 서 있는 얼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림 뒷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목욕 후에 사라졌어요. 은하가 그린 엄마는 목욕 후에 사라졌어요 라는 글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채 유미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까지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커피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은하의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고 그 진실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유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다시 가서 직접 조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그녀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했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 그리고 야구 모자까지 써서 최대한 수수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도착하자 낮에 보는 모습은 밤과 또 달랐습니다. 더욱 초라하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1층 상가들은 모두 문이 닫혀 있었고 건물 전체에서 사람 사는 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미는 용기를 내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유미는 각 층의 문패들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이름이 적혀 있거나 호수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재현 씨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202호만은 문패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빈 공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유미는 2층 복도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201호 문은 낡은 철문이었고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전인데 집에 없는 걸까요?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미는 재빨리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장을 본 듯 큰 봉지를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유미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 고마워요.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답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유미는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며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동네 주거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요. 혹시 이 건물에 오래 사셨나요? 아, 그래요? 나는 10년째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요즘은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럼 2층 201호에도 누가 사시나요? 문패가 없어서.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 집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살아요. 혼자 사는 건지 가족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요? 뭔가 끌고 가는 소리? 그리고 가끔 여자가 울부짖는 소리도 났었는데 요즘은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워요. 유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그 집에 작은 여자아이도 살고 있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주 어린 아이가 있어요. 가끔 베란다에서 보이는데 항상 슬픈 표정이에요. 그 아버지라는 사람도 이상해요. 인사를 해도 대답도 안 하고. 그 여자아이 엄마는 못 보셨나요?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가끔 봤어요. 아주 예쁜 여자였는데 항상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는 아예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할머니를 3층까지 배웅한 후 유미는 다시 2층으로 내려와서 201호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문 옆에 우편함이 있었는데 그곳에도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유미는 건물을 나와 근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고 50대 남성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앞 다세대 건물 201호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부동산 중개사가 고개를 들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201호요? 그 집은?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건물주하고 말이 안 통하고. 그리고 그 세입자도 이상해요. 이름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보증금도 현금으로만 주고. 이름을 안 알려줬다고요? 네, 그냥 김씨라고만 했어요. 신분증이나 등본도 안 보여주고 보통은 그런 사람한테는 안 빌려주는데 워낙 집이 안 나가서. 유미는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중개사도 그 이상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재현 씨는 가짜 이름을 쓰고 있었고 공식적인 기록도 남기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유미는 다시 그 건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뒤쪽으로 돌아가서 건물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층에는 작은 정원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는 최근에 땅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유미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에 다가갔습니다. 흙이 다른 곳과 다르게 부드러웠고 색깔도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묻고 다시 덮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조심스럽게 흙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플라스틱 봉지가 나왔습니다. 유미는 숨을 죽이고 봉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봉지 안에는 여자용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블라우스, 치마, 그리고 속옷까지 모두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들은 분명 은하 엄마의 옷이었습니다. 더 파보니 작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신분증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신분증의 사진 속 여성은 은하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하나였습니다. 나이는 28세. 사진들을 살펴보니 하나는 하나와 어린 은하가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있었고 테이프로 대충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에 발견한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송글씨로 쓰여진 편지였는데 읽는 순간 유미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제발 우리 은하를 도와주세요. 제 이름은 이하나입니다. 남편 김재현에게 몇 달째 감금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화를 냅니다. 저는 무서워요. 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요. 제발 누군가 저희를 찾아주세요. 제가 이미 죽었더라도 은하만은 구해주세요. 그 아이는 너무 어려요. 이런 일을 겪기에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유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나의 절망적인 심정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하의 그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죽는 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유미는 모든 증거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묻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이제 경찰서에 가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미는 재빨리 돌아봤습니다. 재현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재현 씨의 차가운 시선이 유미를 관통하는 순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위험한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산책하다가 우연히.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우리 집 뒤쪽까지 산책을 오시다니. 재현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혹시 뭘 찾고 계신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정말 그냥. 은하 선생님께서 우리 집까지 찾아오실 정도로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미는 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재현 씨가 길을 막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은하가 이상한 말이라도 했나요?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해서 말이죠. 아니에요. 은하는 착한 아이예요. 유미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아이가 혹시라도 이상한 그림을 그리거나 말을 한다면 저에게 바로 연락해 주세요. 아이 교육상 좋지 않으니까요. 재현 씨는 명함을 꺼내서 유미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마치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는 경고 같았습니다. 유미는 간신히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도 한동안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현 씨는 분명히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고 이제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유미는 수원시청 내 아동보호 전담기관을 찾아갔습니다. 넓은 로비에는 각종 안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아동학대 신고 벨클리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을 담당한 사회복지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는 무표정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미영 복지사가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유미는 준비해온 말을 차근차근 꺼냈습니다. 은하의 그림들, 아이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어제 발견한 증거들까지. 하지만 복지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우선 해당 아동의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명이 어떻게 되나요? 은하예요. 성은 김씨라고 했는데 김은하요? 생년월일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살이니까 김미영 복지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김은하라는 이름으로는 등록된 아동이 없어요. 주민등록번호는 아시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아이예요. 그렇다면 어린이집 등록 정보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유미는 당황했습니다. 어린이집 등록은 원장 선생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자세한 서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정확한 신상 정보 없이는 조사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김미영 복지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확실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신고하시는 건 아니죠? 요즘 허위 신고가 많아서 말이에요. 유미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주려 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진들이 모두 흐릿하게 나와 있었고 편지 내용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밤집에서 확인했을 때는 선명했는데 이상하네요. 분명히 찍었는데 유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조사가 어려워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확한 신상 정보를 가지고 다시 오세요. 유미는 실망감에 젖어 기관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후에 유미는 대학 동창인 정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은 현재 수원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유미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더라.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미는 은하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수진은 진지하게 들었고 유미의 말이 끝나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 같은데 혹시 그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 병원 기록을 찾아볼까? 그럴 수 있어? 개인정보라 정식으로는 안 되지만 아동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 비공식적으로 확인해볼게. 수진은 병원으로 돌아가서 몇 시간 후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미야, 대박이야. 김재현이란 이름으로 3년 전 기록이 있어.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응급실에 왔었는데 당시 아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대. 진짜? 응.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사건 이후 부인이 실종되었다는 거야. 경찰 수사도 제대로 안 됐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어. 유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 부인 이름이 뭐야? 이하나. 당시 28세였고 5살 딸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하나, 28세, 5살 딸. 유미가 발견한 신분증과 일치했습니다. 수진아, 그 기록 복사할 수 있어? 그건 좀 불법이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당시 담당했던 경찰관 이름이 기록에 있거든. 박종호 경위라고 되어 있어. 유미는 박종호 경위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서에 전화해보니 그는 이미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미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은 하얀 봉투였습니다. 유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은하와 엄마 이하나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모두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있다가 테이프로 다시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화가 나서 찢었다가 다시 후회하며 붙인 것 같았습니다.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행복해 보이는 모자의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공원에서, 집에서,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들. 은하는 엄마 품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이하나도 딸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뒷면에는 송을시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우울해했고 은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나는 그녀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줬습니다. 이제 은하는 안전합니다.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당신도 똑같아질 수 있으니까요. 유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현 씨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는 것을 은근히 인정하고 있었고 동시에 유미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미는 전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재현 씨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모든 소리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창문 밖 바람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심지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도.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아올랐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아내를 죽이고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5살짜리 딸에게 그런 트라우마를 안겨주고도 평범한 아버지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유미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녀는 은하를 구해내겠다고, 그 아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새벽이 되자 유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식적인 기관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은하의 안전을 확보할 방법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재현 씨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은혜에게 곧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월요일 아침 유미가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은하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구석진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시간인데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미의 가슴에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9시가 되고 10시가 되어도 은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신나게 놀고 있었지만 유미는 계속 현관 쪽을 바라보며 은하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재현 씨가 어린이집을 그만두기로 했을까요?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유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잠시 외출한다고 말하고 은하가 사는 다세대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갖 나쁜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건물에 도착해보니 201호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낮인데도 집 안이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유미는 1층 뒤쪽 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증거들을 발견했던 그 장소로. 그런데 정원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울퉁불퉁했던 땅이 평평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새로운 흙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미는 급히 그 자리를 파헤쳐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유미가 중얼거리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찾고 계세요? 유미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그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 혹시 201호 사람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젯밤에 이사 간 것 같아요. 밤새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침에 보니까 짐차가 와 있더라고요. 이사를 갔다고요? 네, 그것도 아주 급하게. 보통은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데 갑자기 밤중에. 유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은하가 사라진 것입니다. 재현 씨가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디로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원래 이웃들하고 말도 안 섞었거든요. 유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은하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재현 씨는 가짜 이름을 쓰고 있었고 공식적인 기록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가 한 가지 더 말해줬습니다. 아,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어젯밤에 뒷마당에서 뭔가를 묻고 있더라고요. 뭔가를 묻었다고요? 네. 창문으로 봤는데 혼자서 구석 쪽에 뭔가를 파묻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짐 싸는데 정신이 없었고 유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하가 무언가를 남겨놨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디쯤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저기 담장 근처 구석진 곳이었어요. 할머니가 가리킨 곳은 정원의 맨 구석, 담장과 건물 벽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유미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다른 곳과 달리 흙이 약간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미는 손으로 직접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에 흙이 끼고 손가락이 아팠지만 계속 파고 또 팠습니다. 그러다가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작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유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하의 분홍색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 어린이집에서 보던 그 책이었는데 페이지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유미는 조심스럽게 책을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하가 그린 그림들은 점점 더 자세하고 사실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욕조에 쓰러진 여자, 칼을 든 남자, 그리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 매 페이지마다 더욱 끔찍한 장면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글씨였습니다. 5살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또박또박 쓰여진 글들이 그림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목욕탕에서 아프게 했어요. 엄마가 빨간 물에서 잠들었어요. 아빠가 엄마를 깊은 곳에 숨겼어요. 엄마가 다시 오지 않아요. 유미는 눈물을 흘리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은하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을 때 유미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서 열어보니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어린 송을씨가 아니었습니다. 어른의 글씨였고 떨리는 필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제발 우리 은하를 보호해 주세요. 제 이름은 이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남편에게 감금당해 있습니다. 그는 제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은하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저는 은하에게 이 스케치북을 주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없어져도 이 책만은 숨겨놔. 언젠가 좋은 사람이 찾아서 너를 도와줄 거야. 제발,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은하만은 구해주세요.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 아이는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해요. 저는 이미 포기했어요. 하지만 은하만은 제발.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유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울었습니다. 이하나의 절망적인 심정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딸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유미는 스케치북의 다른 페이지들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림들 사이사이에는 은하의 작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울었어요. 아빠가 무서워요. 선생님이 좋아요. 누군가 저를 도와주세요. 마지막 메모는 최근에 쓴 것 같았습니다. 글씨가 더욱 또렷하고 간절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찾아주세요. 아빠가 또 이사한다고 해요. 무서워요. 유미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은하가 자신을 믿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 작은 아이가 마지막 희망을 자신에게 걸었던 것입니다. 유미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은하의 스케치북과 이하나의 편지. 이 정도면 경찰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원경찰서에 도착해서 신고를 하려는 순간 담당 경찰관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김재현이요? 그 사람 어제 실종신고 들어왔는데요. 실종신고요? 네, 딸과 함께 실종됐다고 누군가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였어요. 유미는 당황했습니다. 재현 씨가 먼저 신고를 한 것입니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면서. 하지만 저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유미가 스케치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스케치북을 살펴봤지만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아이들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실종 신고가 들어온 상황에서 유미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재현 씨가 한 수 앞서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날 밤 유미는 집에서 은하의 스케치북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반드시 재현 씨를 찾아내서 은하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은하예요. 선생님, 은하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예요. 은하예요. 유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은하야, 어디에 있니? 괜찮니? 저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에서 깊은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이상해졌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 선생님이 가서 데려다 줄게. 모르겠어요. 깜깜한 곳이에요. 창문도 없고. 은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숨겨놓은 책 찾으셨어요? 응, 찾았어. 은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겠어. 이제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은하가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와요. 선생님, 저를 찾아주세요. 제발.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미는 즉시 112에 전화했습니다. 신고합니다. 아동 납치 사건이에요. 접수됐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유미는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고객님, 해당 사건은 이미 실종신고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씨가 딸과 함께 실종된 상태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이를 납치한 거예요. 저에게 증거가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유미는 은하의 스케치북과 이하나의 편지, 그리고 찢어진 사진들을 모두 가방에 넣고 수원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아이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 야간 당직실에는 박민수 경사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유미를 맞았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유미는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의 그림들, 이하나의 편지, 재현 씨의 거짓 신분, 그리고 방금 받은 은하의 전화까지. 박민수 경사는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봤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회의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전부라니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우선 이 그림들부터 봅시다. 5살 아이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셨죠? 아이들은 TV나 영화에서 본 것들을 그대로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온갖 자극적인 내용들을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편지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하나 씨가 직접 쓴 거예요. 박민수 경사가 편지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아봐야겠지만, 그리고 이 사진들도 누가 찢었는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럼 방금 받은 전화는요? 은하가 직접 도움을 요청했어요. 전화 기록을 확인해봐야겠네요. 하지만 박민수 경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김재현 씨가 실종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협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신이 먼저 신고해서 피해자로 위장하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아동의 그림과 출처 불명의 편지만으로는 유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럼 은하가 죽어야 믿으시겠어요? 그 아이가 지금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데. 진정하세요. 우리도 아동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법적 절차요? 아이 한 명의 생명보다 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박민수 경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고객님,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허위 신고라면 고객님이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라고요? 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최근에 SNS나 미디어의 영향으로 추측만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수사가 어렵습니다. 유미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은하는 그저 하나의 사건 번호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위험에 처한 아이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찾겠어요. 유미가 증거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수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범죄자라면 위험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무도 그 아이를 구하려 하지 않으니까 제가 해야죠. 유미는 경찰서를 나왔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공권력마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혼자서 은하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유미는 결근을 하고 재현 씨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가 실종 신고를 할 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를 추적해봤습니다. 수원 시내 모든 모텔과 여관을 돌아다니며 재현 씨와 은하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본 적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한 곳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수원역 근처의 낡은 여관에서 청소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데요? 어젯밤에 왔다가 아침 일찍 나갔어요. 정말요? 어디로 간다고 했나요? 글쎄요, 버스터미널 쪽으로 가더라고요. 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고 유미는 즉시 수원 종합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터미널은 사람들로 붐볐고 여러 방향의 버스들이 계속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매표소에서 재현 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 확실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 보안 요원이 유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왜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유미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 아버지 딸 조한 말이군요. 어제 새벽에 부산행 고속버스를 탔어요. 부산이요? 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아이가 계속 울었는데 아버지가 아이 입을 막고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했어요. 유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은 것입니다. 몇 시 버스였나요? 새벽 4시 30분 버스였어요. 부산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리니까 벌써 도착했을 거예요. 유미는 즉시 부산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다음 차는 2시간 후에 출발했지만 그 시간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유미는 다시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재현 씨의 위치를 알았다고 부산으로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부산경찰청에 연락은 해두겠지만 구체적인 위치를 알아야 그럼 제가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개인이 직접 추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식적인 수사를 기다려주세요. 공식적인 수사. 그 사이에 은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들은 여전히 절차와 서류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유미는 은하의 스케치북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은하가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은 희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작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꽃밭을 걸어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실 거예요. 유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절대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부산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유미는 부산역 근처부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너무 컸고 재현 씨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 감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은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재현 씨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재현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부산역 한복판에서 그 목소리를 들은 유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은하는 어디에 있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 딸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방해한다면 방해요? 저는 그냥 아이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재현 씨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보호라고요? 선생님은 모르는 일에 끼어든 거예요. 은하는 제 딸이고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고요? 아이 엄마를 죽이고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재현 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선생님은 진실을 모르는군요. 하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항상 우울해했고
은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죠.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준 거죠. 그리고 은하도 이제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요. 유미는 재현 씨의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은하를 돌려주세요. 돌려준다고요? 제 딸을 왜 돌려줘야 하죠? 재현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은혜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감히 은하를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더 이상 추적하지 마세요.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재현 씨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만 유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하가 어딘가에서 그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유미는 부산역 근처 모텔들을 하나씩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재현 씨와 은하의 사진을 보여주며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대부분 본 적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모텔에서 프런트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데요. 오늘 오후에 체크인했어요. 정말요? 지금도 있어요? 글쎄요. 저녁에 나가는 걸 봤는데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몇 호실이에요? 직원이 망설였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제발요. 저 아이가 위험해요. 유미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주위를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층 35호예요. 하지만 지금 없을 거예요. 유미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5호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두드려 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유미에게 다가왔습니다. 뭘 찾고 계세요? 혹시 이 방에 있던 아버지와 딸 보셨나요? 아, 그 사람들이요? 좀 이상했어요. 아이가 계속 울었는데 아버지가 화내면서 방에 가둬놓고 혼자 나갔어요. 혼자 나갔다고요? 아이만 방에 두고? 네, 그래서 걱정이 됐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슬펐어요. 유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혹시 마스터키 있으세요?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청소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럼 제가 열어드릴게요. 정말 아이 때문이죠? 네, 제발요. 문이 열리자 유미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고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하야? 은하야 있니? 유미가 부르자 침대 밑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침대 밑을 들여다보니 은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유미를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에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미는 은하를 침대 밑에서 끌어내어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의 몸은 너무나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은하야, 이제 선생님이 함께 있어.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무서워요. 엄마처럼 저도 아프게 할까봐. 유미는 은하를 더욱 꽉 안아줬습니다. 그런 일 없을 거야. 선생님이 보호해줄게. 그때 은하가 작은 손으로 유미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선생님, 저 여기 숨겨놓은 게 있어요. 은하는 침대 옆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인형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예뻤을 것 같은 토끼 인형이었지만 지금은 털이 빠지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주신 인형이에요. 아빠가 버리라고 했는데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은하는 인형을 가져와서 유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인형을 만져보니 뭔가 딱딱한 것이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은하야, 이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마지막에 안에 뭔가 넣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언젠가 좋은 사람이 이걸 찾을 거야 라고. 유미는 조심스럽게 인형의 등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실밥이 일부 풀어져 있어서 그곳으로 손을 넣어 봤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 만져졌습니다. 종이를 꺼내서 펼쳐보니
이하나의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짧고 간절했습니다. 은에게 엄마는 곧 멀리 갈 것 같아. 하지만 은하를 잊지 않을 거야. 이 인형 안에 숨겨둔 이 편지를 언젠가 좋은 사람이 찾아서 은하를 도와줄 거야. 은하야,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기억해. 네가 그린 그림들이 진실을 말해준다는 걸. 사랑해, 우리 은하야. 유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하나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은하야,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래, 엄마는 지금 하늘에서 은하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미는 재빨리 은하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아빠가 올지도 몰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재현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재현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유미는 은하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갈 거예요. 제 딸을 어디 데려간다고요? 당신은 아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요. 당신 부인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재현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증거라도 있나요?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나요? 은하가 모든 걸 봤어요. 그 아이의 그림이 증거예요. 아이들의 상상력은 풍부하죠. 그런 걸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때 유미는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때요? 유미는 인형에서 찾은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당신 부인이 직접 쓴 편지예요. 여기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어요. 재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편지를 보자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이제 끝이에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유미는 은하를 안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재현 씨가 길을 막았습니다. 아무데도 못 가요. 그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재현 씨의 손에 든 칼이 모텔방의 어둠 속에서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유미는 은하를 더욱 꽉 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는 유미의 품에서 작게 떨고 있었고 재현 씨를 본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아빠, 제발. 은하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용히 해, 은하야. 재현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선생님이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나쁜 일이라고요? 유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현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그랬고 이제 은하도 그래야 해요. 지킨다고요? 부인을 죽이고 아이를 고문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는 우울증이 심했어요. 항상 죽고 싶다고 했고 은하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재현 씨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도 엄마를 닮아서 이상한 그림만 그리고 이상한 말만 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건 당신 때문이에요. 유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준 거예요. 그때 은하가 유미의 품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괜찮아요. 아빠한테 가면 되니까 선생님은 도망가세요. 유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은하야. 선생님이 너를 지킬 거야. 그 순간 복도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텔 직원들과 함께 경찰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청소 아주머니가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재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칼을 더욱 꽉 쥐며 유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모든 게 당신 때문에. 제발 그만해요. 이제 끝났어요.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총을 든 경찰관들이 재현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재현 씨는 잠시 주저하더니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며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경찰들이 재현 씨에게 수갑을 채우는 동안
유미는 은하를 안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이제 안전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은하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은하가 유미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안전한 거예요? 응, 이제 정말 안전해. 선생님이 항상 곁에 있을 거야. 구급차가 도착해서 은하를 검진했습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유미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은하의 스케치북, 이하나의 편지들, 그리고 인형에서 발견한 마지막 편지까지. 경찰은 이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수원의 옛 다세대 주택 뒤뜰에서 이하나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재현 씨가 아내를 죽인 후 그곳에 매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은하는 임시로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유미는 매일 아이를 면회했고 입양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과정은 복잡했지만 은에게는 새로운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유미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 같은 아이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은하는 새로운 입양 가족을 만났습니다. 김미선, 박준호 부부였는데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30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은하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고 충분한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은하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아빠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미선 씨와 박준호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줬습니다. 유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은하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표정도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은하가 유미에게 새로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무섭거나 슬픈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꽃밭에서 웃고 있는 여자와 어린 소녀의 그림이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하야? 새로운 엄마와 저예요. 그리고 저기 하늘에 있는 건 진짜 엄마예요. 은하가 하늘 한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구름 사이에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진짜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죠? 그럼 엄마가 항상 은하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림 아래쪽에는 은하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꽃이 되었어요. 유미는 그 글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하가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기억하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유미는 새로운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희망나무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의 이곳은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을 전문으로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어린이집 벽면에는 큰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그린 그림들을 모아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 벽화의 한 구석에는 은하가 그린 그림도 있었습니다. 꽃밭에서 손을 잡고 있는 엄마와 딸의 그림이었습니다. 둘 다 가슴에 하트가 그려져 있었고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이제 더욱 또렷해진 은하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랑이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은하가 새 가족과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 웃음소리도 맑고 밝았습니다. 선생님, 은하가 유미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은하야, 많이 컸네. 새 엄마, 아빠와 잘 지내고 있어? 네, 새 엄마가 저한테 그림도 가르쳐 주시고 새 아빠는 무서우니까 안아주세요. 김미선 씨가 유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은하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은하가 유미의 손을 잡고 벽화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선생님, 제 그림 여기 있어요. 응, 선생님이 매일 보고 있어. 정말 예쁘다. 선생님도 여기에 그림 그리세요. 저를 구해주신 선생님 그림을. 유미는 은하의 제안에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림을 잘 못 그려. 괜찮아요. 마음으로 그리면 돼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오후,
유미는 정말로 벽화 한 구석에 작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은하의 가족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하는 유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선생님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은하가 떠나고 나서 유미는 혼자 벽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 아이들의 그림들이 모여서 만든 아름다운 세상, 그 안에서 은하의 그림이 특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랑이 되었어요. 유미는 그 글귀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온다는 것을 은하가 가르쳐 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모두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하의 용기와 유미의 사랑, 그리고 이하나의 마지막 희망이 만들어낸 기적 앞에서 유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유미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미처럼 타인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애가 아닐까요? 은하의 그림들이 보여준 것처럼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느낍니다. 그들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하나의 마지막 편지처럼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조차 뛰어넘어 꽃이 되고 빛이 되어 우리 곁에 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감동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또 다른 은하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